서비스 품질이 무엇이냐? 자, 예를 들면 제조업의 품질은 우리가 명확하게 정의 내릴 수 있죠. 자, 여기 전자칠판의 품질이 좋다, 나쁘다. 네,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죠. 그리고 이 펜의 품질이 좋다, 나쁘다. 네,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서비스는 품질이 뭐지? 라고 좀 떠올리면 뭔가 애매모호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자이다물은 서비스 품질은 이런 거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렸는데요. 자, 서비스 품질은 객관적 또는 실제적인 품질과는 다르다. 즉, 객관적 또는 실제적 품질과는 다르다. 이 품질 개념 시험에서 자주 출제가 되는데요. 주로 이제 출제하는 방식이 말바꾸기 방식으로 좀 많이 출제가 돼요. 뭐 시험에서는 서비스 품질은 객관적이지만 실제적이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객관적, 실제적 다르다 하니까 뭐예요? 객관적인 것도 아니고 실체적이지도 않다라는 거잖아요. 객관적 또는 실제적 품질과는 다르다. 객관적, 실제적 품질은 어떤 품질이겠어요? 제조업이죠. 네, 제조업 품질이죠. 그다음 서비스 품질은 구체적인 속성보다는 매우 어떻다고요? 추상적이고 그리고 주관적이죠. 그러니까 주관적이다. 왜?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무형적인 특성으로 인해서 서비스 품질은 추상적이고 주관적이다. 구체적인 속성은 이것도 제조업 품질이죠. 제조업 품질. 다음 서비스 품질은 태도와 유사한 개념으로 전반적인 평가의 개념이다. 전반적인 평가이다. 자, 태도와 유사한 개념 이게 뭐냐면 우리가 자, 태도가 강화되면 이게 행동화가 돼요. 네, 행동화가 되는데 자, 태도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소비자의 의지, 네, 마인드라고 보시면 되는데 즉, 그 기업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 또는 그 상품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상품이 좋다, 나쁘다. 그 생각. 네, 이걸 우리가 태도라고 하는 거죠. 이 태도까지도 행동은 그 태도가 깊어지면 행동이 되는 건데 나는 평상시에 내가 이 기업의 이 제품이 되게 좋았어. 태도죠. 그래서 이게 되게 좋은 것이 좋다라는 게 강화가 돼서 구입을 하게 되는 거죠. 구입 이게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서비스 품질이라는 거는 무엇까지도 포함한다고요? 이 태도까지도 포함된 전반적인 평가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품질 평가는 어떤 개념으로 이루어진다고요? 비교의 개념으로 이루어져요. 비교의 개념으로 이루어져서 뭐냐면 단지 서비스 평가는 상대적 우월성이라는 거죠. 상대적 우월성으로 고저로 평가한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서비스 품질을 평가를 할 때, 자, 내가 기존에 A라는 제품을 구입을 했어요. 근데 최근에 B라는 동일 제품을 구입을 했는데, 보니까 B가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B가 좋다, 나쁘다의 개념은 뭐의 개념인 거죠? A 제품과 비교해서 나온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교해서 B 제품은 상대적 우월성을 갖는 거죠. 고가 되는 거고 A 제품은 B 제품보다는 좀 더 떨어지는 거죠. 떨어진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B 제품만을 가지고 좋다 나쁘다를 평가하는 게 품질이 아니라 다른 동일한 상품, 그러니까 동일한 제품과 서비스를 비교해서 품질을 측정한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품질 개념 살펴보았고요. 품질 개념에서 잠깐 시험에 출제가 되었던 내용을 좀 보면 시험에서는 이제 이렇게 출제가 되었는데 서비스 품질은 객관적 또는 실제적 품질을 의미한다. 네, 말바꾸기를 이렇게 출제가 되었던 거죠. 아니죠. 그리고 또 서비스 품질은 추상적이기보다는 구체적이다. 추상적이기보다는 구체적이다. 이렇게 말바꾸기로 또 출제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여기서 이제 아주 매우 간헐적으로 출제가 된 문제인데요. 서비스 품질 정의에서 품질을 아까 우리가 품질은 비교의 개념으로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 비교의 개념으로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서비스 또는 서비스 품질을 뭐냐? 서비스의 수준과 고객 기대의 그 차이, 격차를 포함한다라고 정의한 학자는 누구인가? 매우 간헐적으로 출제가 된 내용이지만 한번 언급할게요. 뒤에 나오는 파라슈라만, 다이나몰 베리, 파라슈라만, 다이나몰 베리, 그리고 그렌 루스, 또 뒤에 나오는 그렌 루스, 또 이렇게 정의를 했고요. 그러니까 수준과 기대와의 그 격차를 포함한다. 그러니까 항상 고객들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뭘 한다고 그랬죠? 기대를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기대 대비 수준, 그 서비스의 수준의 차이로 품질을 결정한다라는 거죠. 또 다른 학자는 루이스와 붐수가 이렇게 정의를 했다라고 그냥 간단하게 메모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서비스 품질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제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러한 품질들을 측정하는데 좀 용이해요. 그쵸? 근데 서비스 품질은 측정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왜 어렵냐? 라는 거를 한번 살펴보면, 이것도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는 내용이죠. 자주 출제가 돼요. 자, 첫 번째.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테스트가 불가능하죠. 테스트가 불가능합니다. 자, 이거는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즉흥성. 즉흥성이라는 특성에 의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손님이 왔어요. 그러면 어때요? 바로 서비스가 전달되죠. 근데 손님이 왔습니다. 우리가 저희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게요 라고 하지 않잖아요. 자, 이러한 즉흥성으로 인해서 당연히 어때요? 테스트가 불가능하죠. 자, 이런 부분 때문에 어렵고, 두 번째는 고객으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는 일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회수율 또한 낮아요. 그러니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회수율이 낮다. 시험에서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일에 데이터 수집이 용이하다. 이렇게 시험에 출제가 되었는데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서비스 품질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뭐를 하죠? 보통 이제 서베이법을 하죠. 서베이법 조사를 합니다. 즉 설문조사를 하죠. 설문조사를 하는데 보통 이제 설문조사를 하려면 최소 표본이 한 250부 이상은 되어야 돼요. 근데 이제 보통 기업에서 이런 서비스 품질을 측정을 할 때는 또 몇천 부까지도 이렇게 측정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어때요? 설문지를 만들고 또 설문을 받고 하는데 이제 고객들에게 설문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한 시간, 비용이 많이 들죠. 그리고 또한 회수율도 낮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서베이법을 통해서 설문을 받을 때는 이제 주로 많이 이용하는 게 우편 설문이죠. 우편. 여러분들 우편이 아니고 그 메일. 그러니까 메일 가끔 오면 이거 설문해 주세요라고 올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솔직히 하나요? 거의 안 하죠. 안 하죠. 또는 우편으로 받기도 하고 또는 길거리 설문을 받기도 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회수율이 낮아요. 저도 제가 가끔 그 논문 같은 거 쓸 때 이런 서베이 조사법을 통해서 이렇게 설문을 하다 보면 솔직히 회수율이 한 80% 정도 돼요. 적게는 한 75% 정도. 그러니까 회수율이 낮아서 또 측정하기엔 좀 애로 사항이 있는 거죠. 일단 고객은 프로세스의 일부로서 자원의 변화를 또한 관찰할 수 있다. 자, 이건 서비스가 갖고 있는 어떤 특성이죠? 비분리성, 동시성. 자, 비분리성이라는 특성으로 인해서 서비스가 제공되는 과정에 누가 참여를 하죠? 고객과 직원이 참여를 하죠. 그래서 고객이 참여해서 서비스가 전달되는 모든 과정들을 어때요? 다 지켜보죠. 지켜본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렵고요. 다음 서비스가 갖고 있는 또한 변화 가능성. 그러니까 서비스는 때때로 변하죠. 이건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이죠? 이질성.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이질성, 즉 사람에 의해서 변하죠. 고객 또는 제공하는 직원에 의해서 동일한 서비스일지라도 제공하는 직원 또는 제공받는 고객에 의해서도 바뀌고 또는 상황에 의해서도 서비스가 바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변화 가능성으로 측정하기가 좀 어렵다. 그리고 특히 또 주관적이기 때문에 기억해 두세요. 주관적이기 때문에 객관화하여 측정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어때요? 서비스라는 건 항상 얘기했지만 주관성을 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주관성을 띠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어때요? 측정을 해야 돼요. 즉 문제를 발견해서 꼭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개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바로 이 측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비스가 갖고 있는 이런 주관성 때문에 이거를 객관화해서 측정하기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객관화해서 측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주관적이기 때문에 측정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주관적이기 때문에 제가 객관화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말 그대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서베이법으로 정량화 시키는 거죠. 정량화. 뒤에 가서 이제 고객 만족도 조사가 나오겠지만 수치화 시키는 거죠. 수치화. 수치화. 근데 우리가 이제 수치화해서 통계로 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객관성을 답보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주관적이기 때문에 객관화하여 측정하기가 어렵다. 자, 객관화를 한다는 의미는 우리가 서베이법으로 설문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설문조사 보면 1번부터 5번까지 있잖아요. 보통, 매우 만족, 불만, 매우 불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서비스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검증이 어렵죠. 검증이 어렵죠. 그러니까 서비스는 어때요? 다 전달하고 나서 그거를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완료되기 전까지는 검증이 어렵다. 이것도 시험에서도 완료되기 전에 검증이 가능하다. 이렇게 시험에 출제가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좀 말 바꾸기로 시험에 출제가 되기 때문에 꼭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필요하고요. 자, 시험에서는 어떻게 출제가 되었냐면 자원이 여기 보시면 3번 지문을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자원이 서비스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고객과 분리되어 이동하기 때문에 분리되어 이동하진 않죠. 분리되어 이동하기 때문에 뭐 측정의 객관성이 저해된다. 이게 오답으로 출제가 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데이터 수집에서 데이터 2번 데이터 수집에서 고객으로부터 쉽게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지만 자료 해석에는 어려움이 있다. 자, 이것도 오답으로 이렇게 출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비스 측정의 어려움에서 오답으로 출제가 되는 내용은 제가 여러분께 다 언급해 드린 이유가 꼭 이 문제가 돌아가면서 출제가 됐기 때문에 제가 오답도 다 이렇게 언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서비스 품질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이 구성 요소를 한번 살펴보면, 자, 서비스 품질은 이제 크게 결과 품질과 과정 품질, 결과와 과정 품질, 그리고 탐색, 경험, 신뢰 품질로 구성이 되어 있다. 최근에 이 탐색 품질이 시험에 매우 출제가 잘 되더라고요. 잘 돼요. 특히 이 예시 있죠. 이 예시를 물어보고 이거는 어느 품질에 해당이 되느냐라고 출제가 되는데, 자, 그럼 하나하나 보면, 자, 결과 품질과 과정 품질이 있죠. 자, 과정, 결과. 결과를 얻기 위해는 뭐가 있겠지? 과정이 있겠죠. 예를 들면, 자, 내가 유명한 되게 파스타 집이 있대요. 그럼 내가 1시간 걸려서 그 파스타를 먹으러 갑니다. 차를 몰고 가요. 자, 주차를 합니다. 주차를 했어요. 그리고 입구에 들어가서 직원이 자리를 안내해 줍니다. 그리고 주문을 받아요. 음식이 나옵니다. 그리고 계산하고 나와요. 이 모든 절차가 다 이 과정이라는 거죠. 과정. 그리고 내가 파스타를 먹으러 갔잖아요. 파스타가 맛있다, 맛 없다. 이거는 뭐야? 결과예요. 결과. 파스타의 맛은 결과 품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결과 품질은 와세 측면인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얻는 거를 의미를 해요. 서비스를 받고 나서 내가 실제로 얻는 것,
자, 내가 파스타를 먹으러 갔잖아요. 아, 파스타 너무 맛있었어. 이거는 어때요? 내가 실제로 얻는 파스타의 맛, 즉 결과 품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 과정 품질은 하우의 개념이죠. 그러니까 결과를 얻기 위해서 서비스가 어떻게 전달이 되느냐, 어떻게 제공되느냐라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배웠겠지만 MOT, 네, 진실의 순간이 다 어때요? 이 과정 품질에 속하는 거죠. 다음 탐색 품질은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미리 알 수 있는 거죠. 구매하기 전에 결정할 수 있는 품질을 의미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냄새 맡아볼 수 있죠? 가격 확인할 수 있죠? 색채 볼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이 탐색 품질에 해당이 된다. 다음 경험 품질이라는 건 말 그대로 구매하는, 즉 경험하는 중, 후에 판단할 수 있는 제품이라는 거죠. 구매하는 중이라던가 후에 판단할 수 있는 제품을 의미를 한다. 다음 신뢰 품질이라는 거는 이거예요. 신뢰는 말 그대로 고객이 상품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신뢰, 그래 당연히 해줬겠지, 뭔가 신뢰감을 갖고 구매하는 걸 의미를 해요. 그래서 이게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가 구매 전후에도 평가하기 어려워요.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믿고 구매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차가 엔진 오일을 갈아야 돼요. 그래서 카센터에 갔어요. 그래서 엔진 오일을 사장님이 갈았대요. 근데 난 갈았는지 안 갈았는지 모르잖아요. 당연히 어때요? 갈았다고 믿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한다. 그래서 구매 전후 평가하기 어렵거나 또는 구매하고 나서 한참 시간이 흘러서야 확인할 수 있는 품질을 우리가 신뢰 품질이라고 한다. 그래서 특히 여기서는 탐색 품질, 탐색 품질의 의미와 이 예시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그 서비스 품질 측정 모델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측정 모델. 자, 여기 먼저 보시면 이제 PZB의 서브코알 모델이 나오죠. 그러니까 PZB는 파라슈라만 자이다물 베리에 의해서 개발된 측정 모형인데 이제 이게 여기 보시면 그 모델 개념을 좀, 이게 어떤 모델이냐라는 것을 보면 이 서브코알 모델은 특징이 기대에 대한 인식을 측정을 한 거예요. 자, 고객들은 항상 상품을 구입을 할 때, 즉 제품과 서비스를 구입을 할 때 항상 기대를 하죠. 그 기대를 한번 측정하고 그리고 이용하고 나서 사용 후에 성과 인식을 측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 측정한 거죠. 두 번 측정해서 그 비교의 개념으로 품질을 측정한 게 이 서브코알 모델이다. 그래서 이 서브코알 모델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어떤 중심이냐? 사용자 중심으로 되어 있고요. 기능 품질을 중시한다. 아까 얘기했죠? 기능 품질이 과정 품질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서브코알 모형 보면 이따 설명하겠지만 5개의 차원 중에 4개 차원이 과정 품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만 결과 품질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처음에는 이게 서브코알 모형이 97개 항목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러다가 22개로 압축이 됐다가 나중에는 이제 항목을 줄여서 범주화를 시킨 거죠. 범주화를 시켜서 10개 차원으로 만든 거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5개 차원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그 모형은 이 5개 차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서브코알 모델이 전 세계적으로 쓰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때요? 모든 산업에 적용이 되는 거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학자들은 수행되는 서비스 작용이 다양할 때는 어때요? 각각 기능마다 독립적인 측정 도구를 개발해서 품질을 좀 측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는 서브코알 모형도 당연히 이런 문제점이 있다라는 거죠. 크게 4가지의 문제점을 꼽을 수가 있는데
먼저 차원성의 문제가 있어요. 차원성. 이 서브코어의 모형이 5가지 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거예요. 첫 번째는 아니 서비스 폼질을 측정하는데 이 5개 차원만으로도 폼질 측정이 가능하냐? 가능하냔 말이다. 이렇게 반문을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브코어 모형은 5가지 차원에서요. 신뢰성은 결과 품질에 들어가요. 그 나머지 4개는 과정 품질이에요. 근데 너무 이 차원이 하나만 결과 품질이고 4개가 과정 품질인데 어떻게 이 차원으로만 서비스 품질을 측정할 수 있느냐 라는 그런 또한 반문이 제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차원성의 문제가 있고, 자, 두 번째는 아까 서브포알은 기대의 지각의 차이를 이용해서 품질을 측정한다고 했는데 대부분의 서비스 품질 측정 모형은 지각, 즉 성과만을 측정을 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 서브코알 모형은 기대에 대해서 한번 조사하고 기대 대비 그 성과에 대해서 조사를 하잖아요. 이걸 이제 그렇게 비교해서 품질을 측정하는 건데 그게 정확히 품질을 측정하는 게 맞느냐라고 많은 학자들이 또한 의심을 품게 되는 거죠. 다음 세 번째는 그 기대에 대한 조작화예요. 조작화. 자, 그럼 기대에 대한 그 측정 도구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게 과연 뭐를 근거로 해서 만들 것이냐? 라는 거에 대해서 또한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고요. 네 번째는 자, 차이 점수 등식의 신뢰성 및 타당성 문제가 제기가 됩니다.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항상 그 서베이 조사법을 통해서 설문지를 통해서 통계를 돌리잖아요. 그럼 통계를 돌리고 나서는 항상 뭘 먼저 확인해야 되죠? 신뢰성과 타당성이 높은지를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대부분 신뢰성은 높게 나와요. 근데 이 타당성이 문제예요. 타당성이.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신뢰성과 타당성의 개념을 아셔야 돼요. 가끔 시험에 출제가 되는데 신뢰성이라는 건 이거예요. 여러 번 측정을 해도 동일한 값이 나오느냐? 그러면 동일한 값이 나온다면 그거는 신뢰성이 높은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철수한테 물어봤어요. 너 미영이 좋아해? 물어봤어. 그랬더니 10번 물어봤더니 철수가 좋아해 하다가 한 번은 글쎄 잘 모르겠어. 그래. 그리고 나머지는 좋아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번 중에 한 번 빼고는 다 좋아해. 그럼 이건 신뢰성이 높은 걸까요? 낮은 걸까요? 네, 이거는 신뢰성이 높은 거죠. 즉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때는 뭐 철수가 미영이랑 싸웠나 보죠. 그쵸? 싸워서 이때는 싫다고 한 것 같아. 자, 이건 신뢰성이 높은 거예요. 자, 타당성이라는 건 뭐냐면 측정하고자 하는 거를 정확히 측정했느냐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죠. 자, 직원의 친절도에 대해서 측정하는 항목이에요. 그러면 항목이 한 10개 된다고 하면 1번 반갑게 예를 들어서 반갑게 인사했느냐, 2번 반갑게 맞이했느냐, 또는 일어서서 맞이했느냐, 3번 물건을 건넬 때 두 손으로 건넸느냐. 이게 다 이게 친절도에 관한 거잖아요. 그쵸? 근데 4번에 생뚱맞게 직원의 복장은 단정했느냐. 이게 나온다는 거죠. 그럼 어때요? 이건 타당도가 떨어지는 거죠. 떨어지는 거예요. 왜? 친절도를 측정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측정을 못한 거잖아요. 이 4번 지문 때문에. 4번 설문 내용 때문에. 그럼 4번에도 뭐가 들어가겠죠? 4번에도 우리 친절에 관한 이 항목이, 세부 항목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개의 세부 항목이 있다면 이 10개의 세부 그 항목이 이 친절도를 측정할 수 있는 항목이냐? 이게 바로 이제 타당성 문제라는 거예요. 당연히 10개가 친절도를 측정할 수 있는 항목이라면 타당성이 높은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뢰도와 타당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데, 저도 좀 이해가 되는 게, 제가 이 서브코알 모형을 가지고 학술대에 논문을 발표를 했어요. 근데 진짜 신뢰도는 어느 정도 맞아요. 대부분 맞다고 그러죠. 근데 이 타당도가 너무 맞지 않아가지고 몇 번 설문을 수정하고 다시 조사해서 통계 돌리고, 이걸 정말 며칠 동안 했던 것 같아요. 머리가 좀 지날 정도로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그만큼 좀 타당성에 대한 문제가, 이게 좀 제기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신뢰성 및 타당성의 문제가 아직까지도 좀 많이 제기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5가지 차원 보시면, 시험에서는 이 5가지 차원에 대해서 질문하는 게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꼭 이 5가지 차원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신뢰성, 무슨 품질이라고요? 네, 결과 품질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나머지는 과정 품질이다. 왜 결과 품질이냐? 약속한 서비스를 정확하게 제공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객이 약속한 서비스를 제공한 후죠. 후기 때문에 어때요? 결과 품질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신뢰성이라는 거는 이제 각각의 의미를 보면, 여기도 의미까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시험에서 이렇게 출제가 되죠. 서브코어 모형에서 약속한 서비스를 믿게 하여 정확하게 제공하는 능력은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이거는 신뢰성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약속한 서비스를 믿게, 약속이 나오면 이건 신뢰성이구나 라고 딱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약속한 서비스를 믿게 해서 정확하게 제공하는 능력이다. 시험에서는 예시로 이렇게 출제가 됐는데, 기록에 대한 유지, 보관, 그리고 약속 시간에 배송해 주는 거는 어디에 해당되느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이 신뢰성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기록에 대한 유지 보안도 이 신뢰성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확신성. 자, 확신성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서비스를 구입할 때 고객들이 느끼는 뭔가 확신감 같은 거죠. 그래서 이러한 확신감을 줄 수 있는 요소가 뭐냐? 바로 제공자들의 지식, 정중함,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서비스 제공자들의 지식이 많이 언급이 되었고요. 다음 유형성이라는 건 말 그대로 눈에 보여지는 물리적인 시설, 장비를 의미를 해요. 특히 여기서는 직원의 용모 복장이 정말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공감성. 공감성이라는 거는 고객 개개인에게 맞춤이죠. 개인별 서비스, 배려한 능력, 관심, 친절, 애정을 의미하는데, 특히 관심, 애정, 이런 것들이 공감성에서 많이 언급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좀 키워드로 이해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다음 대응성은 다른 말로는 반응성 또는 응답성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비슷한 그 단어를 말해드리는 이유가, 꼭 대응성만으로도 출제가 되지 않고 반응성으로도 어떤 때는 출제가 되고, 또 어떤 회차는 응답성으로도 출제가 돼요. 그래서 같은 동의어를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대응성이라는 거는 그렇죠. 고객을 기꺼이 돕고자 하는, 고객에게 뭔가 불만을 제기했을 때,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는 능력을 의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즉각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능력을, 제공하고자 하는 의지, 능력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감성에서도 시험에 출제된 내용 중에 또 이렇게 출제가 됐죠. 예시를 보여주면서 이거는 어디에 해당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 예시가 편리한 업무 시간, 그리고 소비자에 대한 관심, 개인적 관심, 다음 소비자의 이익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거, 그리고 소비자에 대한 관심, 소비자 개개인에 대한 관심. 그럼 뭐예요? 당연히 공감성이 되겠죠. 예시가 출시가 됐지만 충분히 맞힐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는 출제된 내용에, 자,
이 5가지 그 차원에서 상대적 중요도가 중요한 순으로 고르시오 라고 했을 때, 물론 이 5가지가 다 중요하지만 특히 중요한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저 신뢰성, 신뢰성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대응성, 즉 반응성이 다음으로 중요하고, 다음에 확신성, 그리고 공감성, 그리고 유형성이 가장 낮다, 신뢰성이 가장 높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서브퀄 모형까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